수학은 진짜 과학이요? 아 되게 왜 그러니까 수학학원 일요일에 하나? 잘 안 하고 안 해요? 월수 1이요? 뭔가 반복과 변주 느낌 뭔가 되게 자 이거 좀 돌아가나요? 자 이제 독서 해볼게요. 독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못하니까 앞으로 생각날 때마다 조금씩 하는 방법으로 갈 건데 오늘 이제 과학 질문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질문, 예술 질문 원래 세 개 하려고 해도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선생님이 보니까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최대한 빨리 해보는데 아쉽게도 질문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아쉬운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일반적인 어떤 너희들 고1 수준에 안 맞다는 의미는 아니고 왠지 우리 애들은 조금 더 어려운 거 해도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그래서 할 말은 낫지 오히려 그런 장점은 있지만 조금 더 어려웠으면 하는데 얘는 본문 질문이 약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숙제 위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거는 선택을 못했고 그래서 이게 다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고 당연히 이거보다 어렵습니다. 자, 55페이지로 갈게요. 54페이지. 자, 과학 질문이에요. 찾았나요? 자, 과학 질문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기본적으로 첫 번째 문단에서 뭐가 나온다? 화제가 나온다. 내가 앞으로 이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화제가 나오는데 화제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그 이야기가 어떻게 구체화되는지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끄진 않을게요. 춥다고 하니까. 그래서 항상 뭐가 나온다? 화제가 나오고 이게 뭐에 대한 글인지 또 화제가 나오고 그 화제에 대해서 구체화되면서 주제가 되는 거다. 이거는 기본이라고 했어. 맞아요? 그 얘기는 항상 여러분이 그걸 따라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문학이라는 건 주로 설명문과 논술문들을 이제 일컫는 건데 특히 수능에서는 설명문 위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떤 주장을 하든 어떤 정보를 제공하든 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글을 쓴 사람이 여러분한테 지금 이걸 설명해 주겠다고 생각할 때 당연히 모르는 개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 글이 보여요? 글씨? 보여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 잘 알아놔라. 그 다음에 어떤 특징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 잘 표시해놔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약에 개념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A와 B 혹은 A와 B와 C 그러면 이들만의 어떤 차이점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면 잘 표시해놔라. 그걸 가지고 선지에서 제대로 내용을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제도가 된다. 말씀드렸고 여기서 이제 과학 질문의 경우, 과학 기술의 질문의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되는 것이 이제 추가적으로 되는 건 기억을 해놔야겠죠? 구조, 원리, 법칙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논제와 논거거든. 전제와 결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나 원리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림이나 도표를 활용할 가능성이 되게 크다. 설명했었어요. 그죠? 이 정도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인과의 관계. 자, 여러분이 그러면 공부를 하실 때 뭐냐면 이 과학기술 지문이네. 그러면 내가 이런 걸 찾아야겠다. 이건 뭐뭐 할수록 뭐뭐 하고 뭐 이런 부분 있잖아. 그치? 관계. 뭐 기압과 기온의 관계, 뭐 부피와의 관계 이러면 기압이 올라가면 부피가 떨어지고 이런 거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런 구조의 관계를 물어볼 거다. 이 정도를 머릿속에다 집어넣고 갈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 이거 뭐야 결국은 내용일치. 내용 알고 있다는 거지. 그 다음 2번 윗글은 동물들을 보기에처럼 정리한다고 할 때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동물의 종류가 쭉 나와 있네.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과학기술 지문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뭐라고 말했지? 그림이나 도표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랬어. 맞니? 자,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볼 거야. 일단 타이틀을 봐야 돼. 이런 문제. 자, 여기다 별표 치세요. 과학기술 지문에서 이게 이렇게 만약에 도표나 그림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문제 푸는 게 요령이냐면 이 그림이나 도표가 글 전체를 아우르는 경우는 거의 없어. 아주 어려운 경우 제외하거든. 그럼 대부분 다 뭐냐면 어떤 거? 미국의 그래픽 아티스트인 니콜라이 램이 동물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만든 사진으로 가는 누구는? 사람 눈, 나는 무슨 눈? 고양이 눈. 그럼 얘는 어떤 설명을 보고 와야 돼? 사람과 고양이 눈이 비교되어 있는 부분. 고양이 눈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문제겠구나를 파악하는 거 먼저. 그리고 나서 지문 가가지고 그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유념을 하면서 연결해가지고 문제 풀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실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실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제발 뭐에 대한 문제인지 정말 뭐 쓸 게 너무 없다. 그러면 이 문단의 내용이라도 정리해보라고 했어. 알겠죠? 자, 사람의 눈은 무려 17,000가지 색을 구별하고 1km에 떨어진 이거 다 뭐야? 사람 눈의 특징이지. 촛불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빛도 감지할 수 있대. 그러나 사람의 눈 계속 반복되는 단어 뭐야? 사람의 눈 화재겠지? 이 사람이 화재 찾았어. 0.4에서 0.75m의 크기 이상의 파장으로 만들어진 빛이 막막히 맺힌 상을 보입니다. 반면 동물의 눈 다르다. 두 개 뭐 하겠니? 차이. 맞아요? 보는 곳이 다르니 느끼는 세상도 달라진다. 과연 동물들은 어떤 세상을 보며 살고 있을까? 오지. 의문문. 화제제시 아니야? 화제제시? 이거는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앞으로 뭐의 내용이 나오겠어? 동물들의 눈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글로 가겠지. 알겠니? 그러니까 1분 단위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예고. 이런 거 쓰라니까 이런 거. 니네가 인지한 대로. 선생님 말씀 맞네? 1분 단위는 예고란 얘기네. 이 글은 결국은 사람의 눈과 다른 동물의 눈에 대한 설명을 할 거겠네. 이 글은. 아, 아까 그러고 보니까 문제에서 개, 고양이, 개구리, 뱀, 박쥐 이렇게 눈에 이게 눈 얘기하는 거였구나. 됐니? 포유류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떠할까? 자, 시작됐네. 시작됐지? 뭐야? 포유류가 바라보는 세상. 영장류를 제외한 대부분의 포유류는 색깔을 어떻게 해? 중요하지. 영장류 제외. 특징 1번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 1번. 그치? 쓰라고 이렇게. 그래 구조가 보이잖아. 포유류 중에 영장류. 자, 대표적으로 사람과 가까운 개가 그렇대. 개부터 시작하네. 개가 보는 세상을 이해하려면 지상에서 50cm 정도로 얼굴을 낮추고 특수 환경을 꼈다고 생각하면 된대. 이 특수 환경의 색은 색 구별이 안 되는 필터를 달고 있대. 30에서 60거리는 초점이 잘 안 맞대. 오, 초점이 잘 안 맞네. 상상하는 거야. 거의 흑백에 가깝고 가까운 주변은 뿌옇게 보인대. 특징이네. 개의 특징이네. 그러면 이거 읽은 다음에 몇 번 풀면 돼? 2번 풀 수 있지. 1번도 풀 수 있고. 개. 사람에 비해 세계 구분이 둔하며 보이는 것이 흑백에 가깝다. 맞잖아. 딩동댕. 두 번째. 고양이 나왔다. 띠리링. 고양이. 고양이는 아까 3번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야겠죠. 낮과 달리 밤에는. 자, 낮과 달리 밤에는 사람보다 더 밝아. 밤의 특징이야. 밝은 곳에서는 고양이는 눈동자는 세로로 길쭉하지만 어두운 곳에서는 활짝 열려. 그러니까 낮과 밤을 비교해보면 밤이 훨씬 잘 보인다는 얘기네. 정리됐지? 밤이 되면 카메라의 조리개를 열어 빛을 많이 받아들이듯 고양이의 눈은 밤에는 사람보다 더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때문에 고양이는 야간 시력은 사람보다 수십 배 높다. 또한 고양이는 원래 시야각 자체가 뭐야? 사람보다 넓어. 시야각이 더 넓어. 고양이는 200도, 사람은 180도의 시야각을 지니고 있대. 됐나요? 그럼 나 몇 번 문제 풀러가? 3번 문제 풀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지금 상태를 보니까 어떻지? 뽀얗지? 고양이 눈인데. 그럼 확실한 건 밤은 아니겠지. 그지? 그러니까 답 몇 번이야? 4번이야. 숙제한 사람은 알겠죠? 4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와 다른 방식으로 어둠을 보는 동물도 있다. 뭐야? 박쥐. 박쥐는 뭐 하는 애야? 초음파.
자, 고양이에 대해서 읽은 다음에 몇 번도 풀 수 있냐면 2번도 풀 수 있어. 2번 고양이 설명. 어둠 속에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여 야간 시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맞지? 해결하고 가면 다 지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지금 지문이 어렵지 않은 선생님이 한 번에 하는데 만약에 지문이 어려운 경우는 이렇게 한 문단 한 문단 읽고서 지워가면서 푸는 게 또 요령이다. 다시 돌아가지 않게 그렇게 하자고 했어. 자, 초음파로 보는 박쥐. 시력이라기보단 청력이래. 오, 이런 특징인데. 박쥐. 놀라운 것은 초음파를 만들어낸 능력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초음파를 구별하는 거야. 박쥐가 사는 공굴에는 적게는 수백, 수천 마리의 박쥐가 있대. 징그러. 모든 박쥐가 초음파를 해서 어둠 속에서 사물을 구분하는 가운데서도 밑줄, 특징, 자신이 만든 초음파를 정확히 구별한대. 자, 박쥐 특징. 박쥐는 특징이 뭐야? 초음파로 세상을 보는 거야. 박쥐. 뭐지? 자신이 만든 초음파를 정확히 구별해. 오, 대단하다. 자, 그 특징 두 번째. 이렇듯 수많은 음파의 반사로 그려진 세상이 박쥐가 보는 세상이라 할 수 있다. 자까지 하고 2번 가볼게요. 발달된 시력. 시력 있다 그랬어? 뭐에 가깝다 그랬어? 박쥐는. 얘들아, 여기 있잖아. 이거 안 올라온 질문인데? 뭐야? 청력이 가깝다고 했어. 그러니까 시력과 초음파를 이용한 게 아니라 시력은 없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 포유류보다는 이제 내려갑니다. 하등한 양파충류, 양서류, 뱀 동그라미 칠게요. 뱀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오 대박 적외선까지 본다. 진짜? 적외선까지 본대. TV에서 특수부대가 테러범을 제압하기 위해서 적외선 뭔지 알지? 이렇게 막 빨간 줄로 쫙 보이는 거 그치?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된대. 뱀의 눈 아래에 있는 구멍의 골레이 세포에는 특수한 신경세포가 적외선을 감지한대. 양서류인 개구리가 보는 세상은 더 입체적이야. 와 신기하다. 얘 비문학이 이런 또 장점이 있어. 되게 재밌는 정보를 많이 준다니까? 나 처음 알았거든? 알았어? 뱀의 적외선을 볼 수 있는 거? 그치? 이렇게 즐겁게 공부합시다. 개구리는 온통 회색으로 뒤덮은 세상을 본다. 안 됐다. 그치? 개구리의 눈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사물만 인식한대. 재밌지? 이것은 처음에 들어간 빛은 개구리의 시세포를 자극해서 인지되지만 계속 비춰지는 빛, 즉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대. 너무 재밌지? 안 움직이면 되는 거야. 코앞에 파리가 앉아있어도 알아챌 수가 없대. 그러나 일단 파리가 움직이면 개구리가 보는 회색 세상에서 움직이는 것은 파리뿐이야. 개구리는 꼭 필요한 것만 보는 셈이다. 재밌죠? 답은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게요. 동물은 인간이 보는 세상과 다르게 볼 수 있고 사람의 시력이 개의 시력보다 낮다고 할 수 있고 야간의 사물을 인식할 때 개구리가 뱀보다 낫겠다?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죠. 아무런 정보를 안 줬어. 박쥐는 다른 박쥐의 소리와 자신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다? 정답. 고양이와 박쥐는 어둠 속에서 물질을 인식하는 방법이 다르다? 정답. 자, 일단은 기술은 잠깐 넘어가고 에보라 바이러스는 다음 시간에 하고 예술 질문을 하나 해드릴게요. 예술 질문의 특징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술 지문에 2번을 할 거예요. 1번 말고 영화 속 서스펜스 말고 2번 해볼게요. 2번 숙제는 2번이었으니까. 자, 이런 작품의 특징은 예술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까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예술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예술에는 뭐가 존재하냐면 자, 예술에는 그 예술 사조가 있어. 유파라고 하지. 예를 들면 뭐 후기 인상파, 야수파, 입체파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의 어떤 각각의 예술 사조나 유파의 특징 이거를 비교하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긴 없어. 안타깝게도 여긴 없는데 되게 많이 나오는 게 보기에 대부분 어떤 게 나오냐면 뭘 줘요? 사례를 준다. 사례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유파. 다른 파를 비교하고 서로 비판하는 점. 얘 사조로 봤을 때 얘의 문제점을 찾고 얘 사조로 봤을 때 얘가 다른 점을 찾고 이런 식의 문제가 정말 많이 나온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보실게요. 여기에는 물론 그림이 나와 있진 않지만 3번을 보시면 얘가 바로 뭐예요? 크게 써주세요.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예술에서는 꼭 나와요.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 문제 풀어본 친구는 알죠? 문제가 어렵진 않기 때문에 지문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냥 빠르게 좀 해드릴게요. 그냥 그래도 되죠?
안 어려웠지 솔직히. 이거 빨리 끝내고 이제 더 어려운 거 해야죠. 어려운 걸 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글의 구조를 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글의 구조를 보고 글의 구조를 생각하면서 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라서 나는 좀 지문이 어렵지 않은 게 더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그래야 집중이 더 되니까. 자,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은 관점이야. 자, 관점은 어떻게 나타나는데? 그 자체의 고유한 논리에 따라서 이해하는 내적 접근 방식과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외적 접근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누면 당연히 구분, 분류, 아 이거 시험 문제야, 그치? 뭐가 나올 거니까 차이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뭐 할 거냐면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너희들하고 얘기할 거야. 그랬으니까 너희들한테 말을 걸고 있어, 맞아? 무슨 종, 뭐가 있대? 뭐가 있대? 내적 접근과 외적 접근이 있대. 정말 그래요? 이렇게. 내적 접근 방법은 설명하겠지. 개별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자, 봐봐. 어떤 거야? 자체의 고유한 논리. 그냥 그 작품만 보는 거야. 아니. 야, 예술은 사회, 경제적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지. 이것까지 생각하는 거 두 개를 이제 나란히 놓고서 내적 접근 방법은 이제 개념을 설명해 놓고 여기서는 이제 특징을 설명하고 있어. 어떤 특징? 개별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예술의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부족함이 있다. 장점, 단점. 특징이야, 특징. 물론 외적 접근 방법도 예술에 대한 심미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고 예술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 의미가 있다. 맞니? 특징이야, 특징.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내적인 접근 방법이 있고 외적인 접근 방법이 있어. 머릿속에 들어갔어? 각각의 특징과 개념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 자, 이제 막 글의 흐름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글의 흐름이 예술활동은 다른 인간활동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으며 경제사회의 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경제사회 환경이 변하면 예술은 그에 상응하는 변화가 일어난다.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경제사회 발전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고 변하면 예술도 변하게 돼 있고 그러면 내적 접근 방식이 가까운 거야? 외적 접근 방식이 가까운 거야? 외적이 가깝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과 이게 있어. 각각 장단점이 있지 해놓고 두 번째 문단에서는 갑자기 지금 야 근데 다른 인간활동하고 분리할 수 없잖아. 경제사회 발전과 깊은 관련이 있잖아. 변하면 얘도 따라 변하잖아. 그러니까 외적 중과에 가까운 진술을 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이 그걸 맞춰가면서 보라는 거야. 예술이 그 자체로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독립적이라는 인식은 그 자체가 근대적 사고의 산물이야.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예술행위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예술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영위하는 수단이어서 먹고 살았단 말이야. 이걸로. 직업이었단 말이야. 직업. 생계. 근대 이후에도 예술작품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다른 재화와 경쟁하는 상품의 지위에 놓여있대. 다시 말해. 예술은 자율적이지도 독립적이지도 않대. 그러면 지금 이 글의 흐름은 1문단하고 2문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디에 더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어? 사회, 경제사회에 관련이 있다는 입장이네. 얘는 그렇다는 거야.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이 문단은 그렇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알겠지? 자, 세 번째 문단 갈게. 예술이라는 추상적 개념은 현실에서는 예술 작품이라는 물질적 대상으로 구현된다. 우리 방금 문학 시간에 계속 배웠던 거네. 예술 작품은 예술에 대한 수요자와 예술이 만들어내는 생산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 예술 수요자는 어떤 목적에서든 예술에 대해 감상하고자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다. 개념이죠? 예술 생산자는 수요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작품을 만들고 그것으로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개념이죠? 자, 예술 작품을 사이에 두고 수요자와 생산자가 맺는 관계에 따라 예술은 변화 발전한다. 자, 이제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문단까지 와보니 두 개의 관점 중에 어느 쪽으로 지금 이 사람이 확실히 갔어? 외적 접근 방법이 더 확실히 가 있지 지금. 그걸 판단하면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문단 가볼게요. 예술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결국은 예술 수요자는 어떤 사람인지, 이들은 무엇 때문에 작품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예술가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조건에서 작품을 생산하는가를 질문을 유기적으로 해야 된다. 한 시대의 예술 밑줄, 한 시대의 예술 수요자가 누구냐는 점은 예술의 경제적 기반을 파악하는 열쇠가 된대. 예술 수요자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밑줄 특정 계층이야. 예술 수요자가 예술을 후원하고 예술 작품에 돈을 지불하는 이유도 시대에 따라 달라. 밑줄 칠게요.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예술 수요자가 바뀌면 예술적 취향과 요구도 달라지게 되고 예술 작품의 형식과 내용도 달라진다. 자, 확실하네. 네 번째 문단까지도. 그죠? 수요자에 따라서 예술이 변화된다는 것에 힘을 막 실어주고 있잖아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물론 예술 수요자만이 예술 작품과 형식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확실하지만 예술 작품을 생산하는 생산자인 예술가의 자율성도 예술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긴 해. 수요자의 관계 속에서 굴절, 변형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렇기는 하지만 예술가의 자율성은 예술 작품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미쳐. 따라서 결론이지 결론. 그죠? 따라서 시대별로 예술자가 예술 수요자에 대해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그리고 자신의 작업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해.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의 예술을 위한 예술은 예술가가 의식적으로 수요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그들의 취향을 거스른 작품을 만들려고 했을 때 이런 움직임도 있었어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제목을 이제 봐봐. 이제 제목이 눈에 들어올 거야. 제목이 뭐야? 예술의 외적 접근 방법이야. 그럼 내가 구조를 잘 파악한 거지. 아, 처음의 시작은 예술을 이해하는 관점에 대한 글을 너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런 건 내적 접근 방식과 외적 접근 방식이 있어. 그런데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으로 쭉 내려오면서 계속 외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거야. 그죠?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된 거죠. 자, 답 3번 한 번만 해볼게요. 3번. 답 몇 번이에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거. 답은 3번이야. 잘하네. 2번 같은 문제도 중요하지. 이것도 다 뭐야? 사례지, 사례. 예술이 이렇다니까. 예술은 사례 접근 되게 좋아해. 그걸 파악하시면 돼. 예술은 진짜 이런 거 많이 물어보네. 오늘 이거 우리 그거 배우려고 이 수업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무 고생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어떤 시간 되는지 꼭 남겨주시고 알겠죠? 수업 어떤 시간에 가능한지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과제 또 올려드리고 다음 주는 수강이고 숙제 다 안 한 친구들은 하고 가고 준원이 잠깐 나와? 숙제 안 했지? 서준이 가져와.